기본적으로 MBTI 하나 붙이고 병명 하나 붙이고 애착, 트라우마, 자존감 네. 바로바로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심리학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부적절한 전문적인 용어 사용이 좀 소통에 좀 방해물로도 좀 생겨날 때가 좀 있습니다.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상담 심리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 여러 이슈들을 참견해보는 고품격 심리 토크쇼 상담의 참견.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사회에 관심 가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이영, 변상우 두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세요. 네, 강희영입니다. 네, 서울예대에 있는 변상우라고 합니다. 요즘도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도 하시나요? 네, 저는 매주 매일 내담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좀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내담자, MZ세대 내담자들의 특징에는 이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NFP인데요. 이렇게 일단 MBTI부터 까고 얘기한다. 그런가 하면 제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어서요. 내가 나에 대해서 되게 선명하게 규정을 하고 그것부터 내미는 이런 풍토가 있더라. 저는 이제 자신의 이름표를 여기다 붙이고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MBTI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병명 하나 붙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붙여서 이렇게 갖고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심리학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부적절한 전문적인 용어 사용이 좀 소통에 좀 방해물로도 좀 생겨날 때가 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자기 규정의 위험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만 해도요 이제 가장 손쉽게 MBTI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I여서요. 이걸로 약간 익스큐즈가 되는. 그거는 오용일까요? 아니면 효용일까요? 저는 최은정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서 숨는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MBTI라는 어떤 그 틀 안에 숨고 그걸 앞세움으로써 정말 진정한 내 모습을 이제 보이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MBTI 이전엔 또 혈액형이 있었고요. 저 네. 혈액형도요 아무 근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춰요 다. 이렇게 잘 보다 제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O형이시죠? 네. A형이시죠? 땡! 안 됐네. 이제 50%. 적중률 50%. 이 알파벳 4개로 나를 딱 규정하고 나면 범할 수 있는 오류? 그런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좀 행동을 하게 되겠죠. 스스로 이제 아이 판정이 났을 때, 아이도 때로는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기도 하고, 그때그때 욕구는 바뀌기 마련인데,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만 한다. 일종의 뭐 족쇄가 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가진 분들은 본인을 자꾸 그렇게 존재로 이제 규정을 짓는 것이죠. 우울증 환자라든지 강박증 환자라든지. 근데 자신의 어떤 삶의 경험을 봤을 때 우울하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그래서 강혜영 교수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우려를 표하고 계신 것이죠.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이 선생님 제가 사실 알고 보면 공황장애예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이야기하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훈련받은 상담자들은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붙인 이름이 어떤 이유로 붙이게 됐고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찾아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나 공황장애야. 그리고 요즘 약을 많이 먹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먼저 그 사람이 병명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심리학적인 용어나 진단명들이 일반인들의 대화에 나타나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특히 자존심, 자존감 이런 단어는 학자들마다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는 자존감이 낮다 해서 이 자존감은 무엇인지 알면서 하는 표현인가 하는 궁금함이 일단 생기고 자존감에서도 학자마다 이게 끊임없이 일생에서 오르락내리락 변화가 그렇죠. 있는 네. 거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네. 고정된 것처럼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난 자존감이 낮아.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냥 평생 가는 것처럼 그렇죠. 스스로를 규정하는 게 좀 나의 위험하다고 생각. 혈액형처럼. 네, 네. 네, 그렇게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야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생각하는 사람이 네네네. 이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더 우세하지 않나요? 잘 나갈 때는 좀 높아졌다가 네. 좌절을 맛보는 때에는 내 자존감도 같이 꺾이게 마련이다 보니 자존감도 고정불변하진 않다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보는 게 네네. 우리 학자들의 좀 공통된 의견이죠. 그리고 사실 뭐 일생 전체를 놓고 안 봐도 하루만 놓고 봐도 됩니다. 맞아요. 네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왠지 괜찮아 보일 때 그때는 사실 자존감이 낮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높은 상태인 거죠. 아침에 이제 직장 나가서 뭐 상사한테 깨지고 그러고 났을 땐 또다시 쪼그라들고 네. 그래서 사실 하루 안에서도 계속 변화가 있거든요. 실제로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상태 자존감이라고 명명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대중들 안에서 만능치트키처럼 모든 문제는 자존감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나는 이미 낮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시 태어나면 그렇죠. 안 돼. 네, 이런 어떤 순환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정된 자존감이 네, 네.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결국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가 부여한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여해놓고 마치 그것이 외부로부터 뭔가 주어진 그래서 나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거기에 이제 애착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아, 네, 때로는 네, 네. 거기에 트라우마를 그렇죠. 집어넣기도 네, 하고. 네, 네, 네. 관계가 잘 매끄럽게 안 되면 내가 불안정 애착이라 그래.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이제 회귀하는 그러니까 경우. 애착도 하나 이론인 거고 또 애착 이론의 관점이 아닌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뭔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이러저러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론가들의 얘기들에 많이 현혹이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에는 너무나 다양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 이론도 있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갈 수 있도록 돕는 이론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요. 이렇게 딱 규정을 짓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되게 두루 퍼지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지금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될 수뿐이 없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에서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애착, 트라우마, 자존감. 네. 바로바로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딱 알게 되는 약간 이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경향성이 더 생겨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의 출발은 자기를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자꾸 이게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과론적인 관점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 내가 좀 우울해. 그런데 왜 그렇지? 하고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지금의 내가 결과라면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심리학에서는 그런 이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다리가 넘어져서 다리가 뼈가 부러졌어. 아, 나보고 좀 쉬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앞으로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닥친 일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내가 앞으로 취할 것인가. 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원인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원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지 사실 원인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사실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걸 왜 자꾸 이렇게 알고 싶어지는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호기심. 네. 근데 그걸 아는 순간 그 호기심을 풀려요. 중요한 거는 그 원인보다는 지금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나는 심리에 관심이 많고 자기 이해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수영을 배우는데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수영 선생님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이 그 전의 경험, 그럼 현재 그 몸의 상태, 또 배워왔던 경력 이런 것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고 저건 그른 방법이다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은 개개인의 심리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관통하는 심리학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 개인의 의견이구나, 저 사람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째로 갖고 오는 방식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은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좀 어렵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왕이면 좀 빨리 하고 싶고 편히 가고 싶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누군가의 조언을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내가 직접 해봤을 때 그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책을 하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근데 사실 그게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그 방식이 나에게 안 맞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해볼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방식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자기 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상담이라는 게 정말 특수한 세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상담의 어떤 요소들만 취해서 방송에 맞는 포맷으로 만든 거죠. 구현해 내다 보니까 정확한 이해를 조금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생기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상담 장면에 대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그 장면하고 비슷할 거라고 짐작을 해서 그렇죠. 이를테면 나와서 상담 받는데 상담자가 혼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심리 상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단 한 회 만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느리고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인지 30-40년 동안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고 저도 계속 10년째 연달아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저의 변화는 느리고 더디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화합니다. 요즘은 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전 국민이 다 심리 상담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될 때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으로 심리 상담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입장의 사람을 이제 내담자라고 칭을 하는데 내담자의 역할이 상당히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서 본인이 어떤 변화를 하고 싶은지 사실 스스로 정하고요. 상담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TV 방송에 나오는 그 출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인 역할을 많이 맞아요. 하는 것이죠. 잘 만들어진 그런 밥상 위에서 자신들의 문제 행위들을 선보이고 방송에서 보여준 솔루션들을 따라가는 식으로 과연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얼마만큼 그 지속성이 유지가 될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본인이 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가 자기 꼬리표를 쭉 달고 있던 걸 이제 깨고 진실한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내담자도 만나신 적 있으세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서 이름표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설명할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 이름표를 붙인 채 상담실을 가보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발을 거기서부터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이름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네. 그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자기규정의 위험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마련하는 이런 컨텐츠가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둘, 셋 부탁드립니다. 다시. 박수를 언제 쳐야 되는 거예요?